며칠 감기로 고생하느라 영상이 많이 늦었네요. 다시 스피디하게 얄팍하게 달려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을 알아보기로 해요. 몇 주 전 정적, 동적 웹 구분 영상이어서 오늘은 동적 웹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게요. 그때 영상에서는 PHP라는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기초적인 동적 웹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죠. 한 형태의 PHP 파일 안에서 변수들을 다루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사용자들에게 보여줄 HTML 파일을 짜는 등 모든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간단한 게시판 수준의 사이트라면 이런 형태로도 충분할지 모르죠. 그러나 네이버쯤 되는 사이트를 그런 방식으로 만들고 운영하고 하긴 힘들겠죠. 요소와 기능들이 많아지고 구조가 이것저것 얽힐수록 코드도 무지임장 길어지고 난해져요. 뭔가 거대해지고 복잡해질 때는 특정 기준으로 분리, 모듈화 에서 접근하곤 하죠. 국가기관은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듯이 웹사이트를 비롯한 소프트웨어들에는 모델, 뷰, 컨트롤러, MVC란 접근법이 많이 사용돼요. 뷰하고 컨트롤러는 그래도 척 들으면 아, 이거겠다 싶을 거예요. 뷰는 눈에 보이는 것, 웹의 경우 HTML이랑 CSS로 나타내는 요소들일 것 같죠? 맞아요. 컨트롤러 하면 말 그대로 뭔가 제어하는 것. 아마도 프로그래밍이 이 부분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이죠. 모델, 이게 좀 아리송할 거예요. MVC에 대한 설명들을 봐도 무슨 상태를 저장한다더니 알 수 없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냥 데이터에 관련된 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시판을 예로 들어보죠. 게시판에 쓰이고 읽히고 수정되는 글들은 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로 저장되죠. 이 데이터의 형식을 지정하고 저장하고 불러오는 작업들에 대한 코드들이 이 모델 파트에서 이루어져요. 이걸 사용자들이 목록과 글, 입력 화면 등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HTML, CSS 등의 요소가 이 뷰 파트에 작성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미 예상하셨겠지만 이 둘을 연결해주는 부분, 모델의 데이터를 뷰에 연결해서 사용자가 구유 화면을 통해 데이터를 읽고 쓰고 지우고 할 수 있도록 전반적 제어를 하는 파트가 컨트롤러인 거예요. 이 영상에서 동쪽 웹을 식당에 비유했었죠. 모델은 식료품 창고로 관리하고 음식을 요리하는 주방장, 뷰는 주방장이 내온 음식을 플레이팅하는 직원, 컨트롤러는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는 매니저라고 생각하시면 적당하실 거예요. 이렇게 모델과 뷰, 컨트롤러를 갖춘 웹사이트를 코드로 기본 골격을 한번 짜고 나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 수월해지겠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려요. 각종 만들기, 조립 세트처럼 전문가들에 의해 필수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참 편하겠죠. 다행히도 여러 회사,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들이 이 MVC 구조의 기본 설계가 갖춰진 상태인 MVC 웹 프레임워크라는 걸 제공해요. 건물의 기초 골격과 전기, 수도, 난방 등이 설치된 채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덧붙이고 개조하고 꾸며서 집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남이 이미 짜놓은 코드라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와도 비슷한데 라이브러리가 각각 개별적인 기능들, 즉 문짝이나 욕조 등의 부속품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는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기초적인 제품 골격을 갖춘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져다 쓴 게 라이브러리고 기본 툴로 삼아서 그 위에 덧붙여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인 거죠. 웹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이 언어들마다 또 코드로 기본 골격을 한번 짜고 나면 그 코드를 기반으로 내 웹사이트를 개발하는 일이 수월해지겠지만 이런 구조 자체를 개발하는 데는 꽤나 시간이 걸려요. 각종 만들기, 조립 세트처럼 전문가들에 의해 필수수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있다면 참 편하겠죠. 다행히도 여러 회사, 비영리 단체 혹은 개인들이 이 MVC 구조의 기본 설계가 갖춰진 상태인 MVC 웹 프레임워크라는 걸 제공해요. 건물의 기초 골격과 전기, 수도, 난방 등이 설치된 채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덧붙이고 개조하고 꾸며서 집을 만들 수 있게 제공하는 거죠. 프레임워크는 남이 이미 짜놓은 코드라는 점에서 라이브러리와도 비슷한데 라이브러리가 각각 개별적인 기능들, 즉 문짝이나 욕조 등의 부속품이라고 한다면 프레임워크는 이것들이 연결되어서 기초적인 제품 골격을 갖춘 상태를 말해요. 쉽게 말해서 가져다 쓴 게 라이브러리고 기본 툴로 삼아서 그 위에 덧붙여 만드는 게 프레임워크인 거죠. 웹 프로그래밍에는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이 언어들마다 또 여러 MVC 웹 프레임워크가 있어요. 한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자바 언어로 동작하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PHP 개발자들에게 워라벨은 없지만 라라벨 등이 있고요. 특이하게도 MVC라고 안 하고 MTV라고 하는 파이썬의 장고, 일본에서 많이 쓰는 루비의 루비 온 레일스, 함소형 언어 스칼라의 플레이 등등 굉장히 많아요. 앵귤러 같은 프론트엔드는 나중에 다룰게요. 여러분이 어느 회사에서 일을 하는가 혹은 어떤 웹사이트를 만드는가에 따라서 무슨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사용할지 결정하면 돼요. 대략적인 구조나 사용법이 다 비슷비슷해서 한두 가지 써보면 새로운 걸 접해도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예제는 저도 지금 처음 사용해보는 C샵의 .NET 코어 MVC 프레임워크를 해볼게요. C샵이랑 언어가 자바랑도 많이 비슷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답게 프레임워크도 설명서가 엄청나게 잘 돼 있어서 입문자분들이 체험해보기 좋다고 판단됐어요. 이 사이트에 접속해보시면 어떻게 .NET 코어 프레임워크를 다운받아 설치하고 .NET MVC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는지 매우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이 프레임워크로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이와 같이 폴더들과 파일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뼈대로 내가 원하는 웹사이트를 만드는 거예요. 알파벳 순으로 컨트롤러스, 모델스,
views 폴더가 보이죠? 입문 예제 정도로 쓰이는 기본 파일이 있고 같은 곳에 내가 만든 파일들을 작성해 넣으면 돼요. 이번 예제에서는 얇고 강좌들을 목록으로 보여주고 클릭하면 상세 및 시청 화면으로 들어가는 간단한 사이트를 만들어보죠. 이 사이트가 만들어지려면 대략 이런 구조와 내용의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목록 페이지에서는 이 열들이, 상세 화면에서는 이 열들이 사용될 거예요. 강의에 관한 데이터니까 렉처란 이름으로 모델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의 구성이 클래스에 반영된 걸 볼 수 있죠. 컨트롤러부터 주문을 받았을 때 필요한 데이터를 빼오는 코드는 이 lecture repository.cs란 클래스 파일에 따로 작성할 거예요. 강의 목록을 조리해서 가져다 주세요 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정보를 받아와서 아까 그 모델의 객체들로 받아와 반환하는 거죠. 예제로 보여드리나 코딩했지만 보통은 이렇게 손수 작성하지 않아도 되도록 프레임워크마다 편리하게 구현되어 있어요. 이 데이터들이 표현될 뷰 부분의 코드를 볼까요? CS HTML이란 낯선 확장명의 파일이죠. HTML 코드 중간중간에 HTML 형식이 아닌 코드들이 섞여 있죠. 프레임워크마다 세부 형태는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모습이에요. 이 자리들의 데이터가 들어가도록 서버가 유리해서 플레이팅하면 이 HTML 파일이 결과물로 브라우저에 서빙이 되는 거죠. 그러려면 먼저 주문을 받아야겠죠. 컨트롤러 가봅시다. 어떤 주소로 접속했을 때 어떤 페이지를 보여줄지 이 메뉴판을 작성해 놓는 걸 라우팅이라고 해요. 이 단넷 프레임워크에서는 lecture controller.cs란 컨트롤러 클래스에서 리스트란 함수로 반환하는 페이지는 기본 주소 /lecture/list란 주소로 접속이 되네요. 라우팅하는 방법은 프레임워크마다 달라요. 여기서처럼 컨트롤러에서 하기도 하고 지정된 다른 파일에서 하기도 해요. 이렇게 /lecture/list로 접속하면 아까 lecture repository에서 작성한 이 코드로 강의들의 데이터를 불러온 다음 뷰에 연결시키죠. 리스트 함수로 호출했기 때문에 list.cs html 파일로 플레이팅이 돼요. 그래서 웹에서 이 주소로 접속하면 이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기똥차죠? 목록 중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될까요? lecture/watch/ 강의 목록 번호 형태의 URL로 링크가 돼 있어요. lecture 컨트롤러에서 watch란 함수가 강의 목록 번호를 인자로 받아서 lecture 리파지토리에 get1 함수를 호출해요. 거기서 해당 강의의 상세 정보들을 받은 다음 watch.cs html에 플레이팅해서 반환하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물로 이 화면이 보여지는 거예요. 알겠나요? 저는 단넷 코어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여러분이 다른 프레임워크를 선택해서 배워보셔도 이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렇게 서버 측에서 데이터 작업부터 뷰까지 모든 작업을 수행해서 전달해주는 MVC 웹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봤어요. 다음 웹 관련 영상에서는 이 역할들의 상당 부분을 브라우저에 할당한 좀 더 분업화된 형태의 웹 프로그래밍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잘못되었거나 미흡한 설명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시고요. 그럼 즐거워하세요. 안녕하세요. DTO와 VO에 대해 테코톡 발표를 하게 된 임비입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먼저 DTO와 VO를 혼용하는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TO와 VO에 대한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이후에 DTO가 무엇인지 VO가 무엇인지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TO와 VO를 비교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링을 해보면은 DTO와 VO를 대부분 구분해서 사용하고 계시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혼용해서 쓰시는 분들도 가끔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들이 DTO와 VO를 혼용해서 사용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이에 대해 조사해 보았더니 이 책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이 책의 초판에서는 데이터 전달용 객체를 VO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2판부터는 데이터 전달용 객체를 TO로 재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데이터 전달용 객체에 대한 정의를 VO에서 TO로 바꾸면서 사람들이 혼용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데이터 전달용 객체의 정의는 TO 앞에 데이터를 의미하는 D를 붙인 DTO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혼동의 여지가 있어서 수정한 정의가 오히려 혼동을 초래한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DTO와 VO는 이름부터 다른 만큼 구별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TO는 데이터 전달용이다. VO는 값 표현용이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DTO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TO는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의 약자입니다. 번역해보면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라는 뜻인데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데이터를 담아서 전달하는 데 사용하는 바구니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계층 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객체입니다. 예를 들면 보시는 것처럼 웹 레이어에 해당하는 컨트롤러가 있고 서비스 레이어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둘 사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바로 이 DTO에 데이터를 담아 전달합니다. 데이터 전달용인 DTO는 어떤 특성을 가져야 할까요? 메서드는 오직 get와 setter 메서드만을 갖습니다. 다른 로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데이터 전달만을 위한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보내는 쪽에서 setter를 사용해 데이터를 DTO에 담아 보내고 받는 쪽에서 getter를 사용해 전달받은 DTO로부터 데이터를 꺼내는 방식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처럼 crew DTO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 crew DTO는 이름과 닉네임 필드를 갖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DTO의 특성대로 메소드는 getter, setter만 갖고 있고 그 외에 로직 메소드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크루의 이름과 닉네임을 제 이름과 닉네임으로 해보겠습니다. 이 데이터를 보내주는 서비스 레이어 측에서 이와 같이 크루 DTO 객체를 생성하고 세트를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데이터를 담아 반환해 줍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받는 쪽인 웹 레이어 측에서 이와 같이 크루 DTO 객체를 반환받아 게터를 통해 전달받은 데이터를 꺼내서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DTO는 세터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고 했는데요. 세터 메서드를 가질 경우 해당 DTO는 데이터가 가변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터 메서드로 새로운 값을 설정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오른쪽과 같이 세터 메서드를 삭제하고 생성자를 통해 속성 값들을 초기화하게 만들어 불변 객체로 만들면 DTO가 전달하는 데이터가 전달 과정 중에 변조되지 않음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서 개발자가 의도적으로 엉뚱한 값을 가지는 객체를 새로 만들어서 넘기지 않는 이상 전달 과정 중에서의 데이터 불변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 더욱 안정적입니다. 다음은 조졸두 이동욱님의 보라돌이 책이라고 불리는 이 책을 참고한 DTO 클래스와 엔티티 클래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절대로 요청이나 응답값을 전달하는 클래스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엔티티 클래스는 데이터베이스와 매핑되어 있는 핵심 클래스이기 때문입니다. 엔티티 클래스를 기준으로 테이블이 생성되고 스키마가 변경됩니다. 뷰는 비즈니스 요구사항에서 자주 변경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엔티티 클래스를 요청이나 응답값을 전달하는 클래스로 사용한다면 뷰가 변경될 때마다 엔티티 클래스를 그에 맞춰서 매번 같이 변경해야 합니다. 수많은 서비스 클래스나 비즈니스 로직들이 엔티티 클래스를 기준으로 동작합니다. 엔티티 클래스를 변경하면 관련되어 있는 얽혀있는 무수히 많은 클래스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따라서 요청이나 응답값을 전달하는 클래스로는 반드시 뷰의 변경에 따라 다른 클래스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DTO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응답값으로 여러 테이블들을 조인한 결과값을 줘야 할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엔티티 클래스만으로는 응답값을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엔티티 클래스와 뷰의 결과값을 전달해주는 DTO는 꼭 분리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 VO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VO는 Value Object의 약자입니다. 해석해보면 값 객체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값 그 자체를 표현하는 객체라는 뜻입니다. 실생활에서 값으로만 비교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시는 돈을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각각의 지폐들은 고유 번호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10,000원짜리 지폐가 고유 번호가
서로 다르다고 해서 다른 만 원이라고 하지 않고 똑같은 만 원으로 봅니다. 이렇게 값 그 자체만을 나타내고 값으로만 비교되는 객체를 VO라고 합니다. 이 지폐의 경우는 고유 번호를 각 객체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VO로 사용할 머니 클래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속성값으로 돈의 가치인 value가 있습니다. VO는 값 자체를 표현하기 때문에 불변 객체여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세터 성격의 메소드는 포함하면 안 되고 생성자를 통해서만 값을 초기화해야 합니다. 맨 밑에 함수를 보시면은 getHalfValue라는 로직이 있는데요. DTO가 gettersetter 메소드 외의 로직을 포함할 수 없는 것과는 달리 VO는 이처럼 이외의 로직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객체는 기본적으로 equals 비교와 해시코드 비교가 모두 불일치로 나오기 때문에 이와 같이 equals와 그 해시코드를 사용한 비교 테스트가 모두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번 주에 제이온이 JCF를 주제로 한 테크톡 발표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했었는데요. VO에도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해시의 이름을 갖는 컬렉션 프레임워크들, 해시셋, 해시맵, 해시테이블은 두 객체가 동등한지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해시코드의 리턴 값을 먼저 비교하고 같으면 equals로 한 번 더 비교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VO를 만들기 위해서는 객체를 속성값들로만 비교하도록 equals 메서드와 해시코드 메서드를 모두 오버라이딩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머니 클래스를 이와 같이 속성값인 value만을 기준으로 비교하도록 equals와 해시코드를 오버라이딩하고 아까 실패했던 테스트들을 다시 돌려보면 이렇게 모두 통과하게 됩니다. 이로써 머니 객체가 완전한 VO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DTO와 VO를 비교하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DTO의 용도는 레이어 간 데이터 전달, VO의 용도는 값 자체의 표현입니다. 객체의 동등 결정에서 DTO는 속성값들이 모두 같다고 해서 같은 DTO가 아니지만 VO는 속성값들이 모두 같으면 같은 VO입니다. 가변 불변성은 DTO는 세터 메서드가 존재하면 가변이지만 세터 메서드가 존재하지 않을 시에는 불변입니다. VO는 값 자체를 표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불변입니다. 로직은 DTO는 getter setter 메소드 외의 로직을 갖지 않지만 VO는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발표에 사용된 자료들의 출처이고요. 이상 DTO와 VO에 대한 테크톡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할게. 제가 준비한 주제는 OSI 7계층입니다. 어떤 사람을 위해 준비했냐면요. 네트워크에 대해서 거의 모르는 사람, OSI 7계층이 뭔지 모르는 사람, 프로그래밍이 뭔지는 아는 사람, 네트워크에 대해 궁금한 사람을 타겟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요약적, 초상적인 설명은 피하려고 하고요. 1계층부터 상위 계층으로 차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1계층 물리계층 피지컬 레이어로 시작하겠습니다.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모든 파일과 프로그램은 0과 1의
나열이라는 걸 프로그래머인 여러분들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 두 컴퓨터가 통신을 하는 것도 0과 1만 주고받을 수 있으면 통신을 성공했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대의 컴퓨터를 전선 하나로 연결한다고 상상해 볼게요. 1을 보낼 때는 플러스 5V의 전기를 전선으로 흘려보낸다고 하고 0을 보낼 때는 마이너스 5V의 전기를 전선으로 흘려보내면 0과 1의 전송이 가능하겠죠? 0과 1을 주고받으면 0과 1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으므로 이제 두 컴퓨터는 모든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간단한 아이디어는 실제 상황에선 잘 동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사인 함수를 한번 볼게요. 이 그림은 사인 함수인데요. x축은 뭘까요? 시간이네요. 단위는 초라고 되어 있어요. y축은 뭘까요? 전압이네요. 단위는 볼트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시간당 전압을 나타내는 그래프겠네요. 이것은 전자기파를 표현하는 함수입니다. 저도 전자기파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요. 그냥 이 그래프에서 제일 높은 지점의 y축 값이 플러스 5V고요. 제일 낮은 지점의 y축 값이 마이너스 5V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물리를 배우신 적이 있다면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죠? 여기 보시면 1초가 여기고요. 주파수란 1초당 진동한 횟수를 말합니다. 단위는 헤르츠예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를 세볼게요. 여기 1초까지 몇 번 진동하는지를 세보면 이게 이렇게 한 사이클이잖아요. 제가 한 번 진동하는 건데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이죠. 이렇게 해서 1초에 4번 진동하기 때문에 주파수가 4Hz입니다. 이 주파수는 근데 이 파동은 못하네. 이 파동이 진행되는 내내 주파수가 4입니다. 하지만 이런 파동은 어떨까요? 이런 전자기파라면 어떨까요? 이런 전자기파는 주파수 값이 숫자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이 전자기파는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 주파수 값이 계속 변합니다. 이 전자기파의 주파수 최소값이 이제 1Hz고 최대값이 10Hz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전선은 모든 주파수를 다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전선은 5Hz에서 8Hz의 전자기파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떤 전선은 이럴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전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로 아까 그 주파수 최소값이 1Hz고 최대값이 10Hz인 전자기파를 흘려보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전선은 근데 5에서 8Hz만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받았을 때는 1에서 5Hz 구간과 8에서 10Hz 구간은 손상되어서 전송이 안 된 채로 전달됐을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보냈던 데이터와 처음에 보냈던 신호와 나중에 받은 신호가 달라지죠. 그런데 앞서 두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려면 0과 1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된다고 했었어요. 두 대의 컴퓨터는 다음과 같은 전자기파를 주고받을 수 있으면 되는 셈이죠. 많이 보신 그림이죠. 그런데 수직선과 수평선이 있는 전자기파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전자기파 그래프잖아요. X축, Y축이 아까 그 그래프랑 같으니까. 근데 이렇게 수직선, 수평선이 있는 전자기파는 항상 0에서 무한대 헤르츠의 주파수 범위를 가집니다. 왜 그런지는 설명 안 할 거고요. 아무튼
이런 애는 0에서 무한대까지의 주파수 범위를 갖는데 전선이 통과시킬 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가 항상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신호를 통과시킬 수 있는 전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신호를 전선을 통해 전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송해야 합니다. 0101-01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으면 이렇게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전선으로 내보내고, 그러면 수신체 컴퓨터는 아날로그 신호를 받아서 이것을 해석해서 0101-0101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성공합니다. 그래서 결국 피지컬 레이어란 0과 1의 나열을 아날로그 신호로 바꾸어서 전선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인코딩이고요. 이걸 인코딩이라 하고요. 아날로그 신호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0과 1의 나열로 해석하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전선이라는 물리적인 매체로 연결된 두 대의 컴퓨터가 0과 1의 나열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모듈을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데요. 모듈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프로그래밍 할 때 만드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인코딩, 디코딩이라는 말을 썼는데 피지컬 레이어의 인코딩, 디코딩 과정을 좀 더 그림으로 살펴볼게요. 왼쪽은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고요. 오른쪽은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입니다.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0101, 0101이라는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일단 일기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로 변조가 됩니다. 이렇게 변조하는 것을 인코딩 한다고 하고요. 변조를 해주는 애를 인코더라고 해요. 그리고 얘는 전선을 타고 흘러서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에 도달하겠죠? 그러면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일기층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기층 디코더가 이것을 해석해서 원본 데이터인 0101, 0101을 알아내는 거죠. 이렇게 변조된 애로부터 원본을 해석해서 얻는 것을 디코딩이라고 하고요. 그 과정을 해주는 애를 디코더라고 해요. 그리고 이거 보시면 이 인코더와 디코더는 함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게 자주 보신 형태죠. 함수의 파라미터가 인코더의 파라미터는 0101, 0101이라는 원본 데이터고요. 그리고 리턴 값이 아날로그 신호에 매치됩니다. 원본을 변조하는 함수죠. 그리고 디코더도 이제 함수에 비유할 수 있는데요. 얘는 인풋이
아날로그 신호예요. 변조된 아날로그 신호. 그리고 아웃풋은 원본 데이터예요. 네. 그렇다면 피지컬 레이어의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찾아보니까 PHY 칩이라는 게 있대요. 네. 사실 1계층 모듈은 하드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앞에서 인코더와 디코더를 함수로 표현했잖아요. 사실은 함수가 아니라 회로인 거죠. 회로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밍의 함수나 인풋을 받아서 아웃풋을 만들어내는 건 똑같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지컬 레이어는 끝났고요. 데이터 링크 레이어 2계층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 대의 컴퓨터 간의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깔고 갈 필요가 있어요. 이 그림에서 예림이와 혜령이는 전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서로 컴퓨터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림이는 하빈이한테도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졌어요. 그러려면 하빈이 컴퓨터하고도 전선을 연결하면 되겠네요. 하지만 그러면 예림이는 통신하고 싶은 컴퓨터가 생길 때마다 일일이 다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시켜줘야겠죠. 그럼 전선이 몇 개나 연결될까요? 네, 이런 방식은 일단 전선 꽂을 구멍도 많이 필요하고요. 전선 자체도 많이 필요해요. 결국 이거는 다 이제 돈이 되는 거죠. 이게 다 비용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전선 하나를 가지고 여러 대의 컴퓨터와 통신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갈색이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이에요. 그리고 여기 튀어나온 것들 보이죠? 이게 전선 모양이 좀 특이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컴퓨터들 다 연결시켰어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만약에 예림이가 0010, 0100이라는 데이터를 혜림이에게 보내고 싶어서 전자기파를 이 전선으로 흘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구리선은 전자기파가 흐를 수 있으니까 구리선의 모든 곳으로 파동이 퍼지겠죠? 그러면 모든 컴퓨터가 이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림이는 혜림이한테 데이터를 보내고 싶었는데 비록 다른 세대의 컴퓨터의 데이터를 받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혜림이도 아날로그 신호를 받았으니까 전송에는 성공한 거죠. 그럼 이제 가운데를 관통한 전선, 이 가운데의 전선 얘를 구겨서 빈 상자 안에 넣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요. 여기를 구겨서 상자 안에 넣겠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때 이 상자 이 부분을 더미 허브라고 하는데요. 저 앞으로 이 용어 사용 안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아무튼 저 4대의 컴퓨터는 통신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데이터를 보내려고 하면 이 다른 2대의 컴퓨터도 그 메시지를 받게 된다는 거, 읽을 수 있다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겠죠. 그러면 예림이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 이 상자가 메시지의 목적지를, 그러니까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보내려고 하는 메시지가 상자를 거쳐가니까 이 상자 그걸 잡아서 그 메시지의 목적지를 확인해서 나머지 둘한테 안 주고 혜림이한테만 줄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런 기능을 하도록 상자를 똑똑하게 만든 것을 스위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한 건지는 설명 안 했으니까 모르시겠지만 어쨌든 스위치는 일종의 컴퓨터로서 이런 일을 수행합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스위치로 직접적으로 연결된 애들을 하나의 네트워크라고 하고 이걸 또 다른 말로 인트라넷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제 그냥 이게 하나의 네트워크고요. 이 그림에서는 네트워크가 2개 있는 셈이에요. 이 상황에서 예림이가 혜림이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예림이는 저쪽 네트워크에 있고 혜림이는 이쪽에 있죠.
딱 보시기에도 이 두 컴퓨터는 전선으로 연결이 안 돼 있죠. 전선으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컴퓨터는 통신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만약 이렇게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와 같이 스위치와 스위치를 연결해서 서로 다른 네트워크에 속한,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네트워크에 속한 컴퓨터끼리 통신이 가능하게 해준 장비를 라우터라고 합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이 라우터는 스위치의 역할도 하고 라우터의 역할도 하지만 그냥 라우터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예림이와 혜림이는 전선으로 연결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통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때 이 초록색 기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유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집에 하나씩 있으시죠? 이번에 좀 더 많은 네트워크들을 다 함께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라우터를 이용해서 라우터와 라우터를 라우터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있고 또 얘랑 여기를 잇기 위해서 여기에 또 라우터를 하나 두고요. 최상위 라우터들끼리 연결을 시켰어요. 그러면 5개의 네트워크가 전부 연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 세계의 컴퓨터들을 연결한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 초록색 영역을 우리나라, 이쪽을 일본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저 최상위의 전선은 규모가 아주 클 것 같죠? 실제로 이렇게 해저 케이블이라고 엄청 규모가 큰 케이블이 바다 밑에 깔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게요. 잠깐 앞서 얘기한 얘기를 요약하자면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를 이루며 연결되어 있는 것을 앞에서 보았죠. 이렇게 전 세계의 컴퓨터들이 계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이보다 더 앞서 두 대의 컴퓨터가 0과 1로 된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도 보았었습니다. 이것은 OSI 7계층 중 1계층, 즉 물리계층에 속하는 기술이었어요. 물리계층의 기술을 통해서 두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1계층에 속하는 기술만으로는 여러 대의 컴퓨터가 통신하도록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 대의 컴퓨터가 어떻게 통신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시면 4대의 컴퓨터가 하나의 스위치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예림이가 있네요. 예림이의 컴퓨터로 나머지 3대의 컴퓨터가 거의 동시에 데이터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예림이의 컴퓨터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받게 됩니다. 쟤들이 다 이렇게 쭉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이거를 어떻게 끊어 읽는지에 따라서 올바르게 데이터를 얻을지 아니면 전혀 엉뚱한 데이터를 받게 될지가 결정될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끊어 읽을 수 있을까요? 이 끊어 읽기의 성공을 위해서 송신자, 즉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은 데이터의 앞뒤에 특정한 비트열을 붙여서 보냅니다.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앞에는 1111, 뒤에는 0000을 붙인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보내는 사람은 이렇게 앞뒤에 1111, 0000이라는 걸 붙이겠죠. 그리고 어떤 컴퓨터로 이런 비트열이 들어왔다고 해볼게요. 내가 이런 메시지를 받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서 00001111이 나오는 부분을 찾으면 됩니다. 왜 그러냐? 얘가 끝이고 얘가 시작이잖아요. 그럼 어떤 메시지가 끝나면 0000으로 끝나고 시작하면 1111로 시작하니까 항상 00001111이 어딘가 있으면 걔가 구분자 역할을 하겠죠? 찾았어요. 네,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서로 다른 두 데이터가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예림이는 세 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구분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링크 레이어란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지금 같은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이렇게 스위치 하나로 연결된 애들을 말하는 거고요.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여러 대의 컴퓨터들이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을 데이터 링크 레이어라고 하고요. 지금 프레이밍이 데이터 링크 레이어에 속하는 작업들 중 하나라고 했는데요. 지금 앞에서 1111이랑 0000으로 원본 데이터를 감싼 것을 프레이밍이라고 해요. 이제 2계층과 1계층을 다 아울러서 인코딩 과정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먼저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는 이쪽,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는 이쪽이에요. 그리고 보내고 싶은 데이터는 쟤예요. 저 데이터. 제가 2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앞에 11110000이 붙어서 나오겠죠. 이 결과는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결과로는 아날로그 시그널이 나올 거예요. 이 시그널은 이제 전송자의 컴퓨터를 빠져나와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받는 컴퓨터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 시그널이 1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요. 인풋으로요. 그러면 그 아웃풋은 해석된 데이터예요. 얘는 2계층 디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앞뒤에 플래그가 제거되고 데이터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통신에 성공했죠. 그렇다면 데이터 링크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지 한번 살펴볼게요. 랜카드에 구현되어 있다고 해요. 2계층 모듈도 1계층 모듈처럼 하드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셈입니다. 이제 2계층도 끝났고요. 3계층입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 네트워크 레이어인데요. 앞에서 이 그림 등장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은 이런 구조다 하고 보여드린 그림이었는데요. 이번에는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고 싶다고 합니다. A는 저기 있어요. B는 여기 있어요.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규모를 조금 더 축소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라우터들에게 이름을 붙여줄게요. A는 B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습니다. 저 데이터를 보내고 싶은 거예요. A는 데이터 앞에 목적지 주소, 즉 B의 주소를 붙입니다. 보시면 저 55.10 어쩌고랑 여기 이걸 같죠? 저 A가 B의 주소를 데이터 앞에다 붙인 거예요. 이런 주소를 각 컴퓨터들이 갖는 이런 주소를 IP 주소라고 해요. IP 주소는 컴퓨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집니다. 네, 어쨌든 A가 B에게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A는 B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겠죠? A는 B의 IP 주소를 어떻게 아는 걸까요? 자, 예를 들어서 B가 네이버에 있는 한 컴퓨터라고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주소창에 www.naver.com을 입력하면 이 영어 주소는 IP 주소로 변환이 돼서 사용됩니다. 이게 어떻게 변환되는지가 궁금하시다면 DNS를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www.naver.com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는 네이버의 IP 주소를 알고서 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내는 컴퓨터는 상대방의 IP 주소를 알고 있어야 전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튼 이제 앞으로 저 초록색까지 이렇게 데이터 앞에 목적지 IP 주소 붙인 거 쟤를 패킷이라고 부를게요. 이제 패킷의 여행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A가 라우터 가에게 패킷을 전달합니다. 사실 A는 전선으로 직접 연결된 게 가밖에 없죠 지금. 그러니까 가한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가는 이 패킷을 받아서 패킷을 열어봅니다. 그리고 목적지 IP 주소를 확인했어요.
간은 생각했어요. 나랑 연결된 컴퓨터 중에는 55.10.54.75인 컴퓨터가 없네? 지금 가에 4개의 컴퓨터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얘네들 중에는 이 주소의 컴퓨터가 없는 거죠. 그러면 가는 이 데이터, 이 패킷을 마에게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이터를 다시 포장한 다음에 자신과 연결되어 있는 유일한 라우터인 마에게 전달합니다. 패킷을 받은 라우터 마는 라우터 가가 그랬던 것과 마찬가지로 패킷을 까서 목적지 주소를 읽습니다. 목적지가 B라는 것을 알게 된 라우터 마는 이제 패킷이 B에 도착하려면 어느 전선으로 패킷을 내보내야 하는지 알아야 되겠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딱 보면 이제 마에서 저 마에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이 전선을 데이터가 이렇게 타고 와야 이렇게 와야 도착한다는 거를 알겠죠? 그치만 나의 입장에서는 여기 가로 연결된 전선으로 이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나로 연결되어 있는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아니면 여기 바로 연결된 전선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할지 알 수 없어요. 마는 어떻게 데이터를 바에게로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라우팅을 자세히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라우터 마는 자기가 어떤 데이터를 B에게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라우터 바에게 줘야 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라우터 마는 다시 데이터를 패킷으로 포장해요. 그리고 얘를 라우터 바에게 넘겨줍니다. 이렇게 패킷이 바에 도착했어요. 그러면 라우터 바는 마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라우터 라에게 패킷을 보냅니다. 라는 자신과 연결된 컴퓨터 중에 IP 주소가 55.10.54.75인 컴퓨터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보시면 라에 B가 직접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라는 B에게 패킷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A에서 출발한 패킷이 B로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네트워크 레이어란 수많은 네트워크 연결로 이루어지는 인터네트워크 속에서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아까 전에 이 지금 얘랑 얘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각자의 네트워크들인데 라우터끼리의 연결을 통해서 여러 네트워크들이 연결이 됐죠. 이것을 인터 네트워크라고 하는데요. 그 속에서 어딘가에 있는 목적지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하고 싶어요. 그럴 때 IP 주소를 이용해서 길을 찾죠. 그리고 자신의 다음 라우터, 그러니까 마의 입장에서 다음 라우터인 바에게 데이터를 넘겨주는 것. 이것이 네트워크 레이어에 속하는 모듈입니다. 여기서 라우팅이랑 포워딩이라는 단어 있는데요. 아까 라우팅 그냥 궁금하시면 해보시라고 했는데 포워딩에 대해서는 말 안 했어요. 근데 언급 안 했으니까 무시하세요. 왼쪽에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가 있고요. 오른쪽에 이번에는 수신 측이 아니라 라우터예요. 정확히 말하면 데이터가 이제 보내는 컴퓨터에서 보내고 싶은 데이터가 처음에 3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얘는 앞에 목적지 IP 주소가 붙어서 나오죠. 얘는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구소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객체 지향에 더 익숙하신 분들은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소체나 객체나 둘 다 안에 변수가 있잖아요. 필드가 있잖아요. 그 변수 중에 하나에 데이터를 넣고 또 다른 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목적지 주소를 담는 이런 식인 거예요. 아무튼 저게 2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제 앞뒤에 111이랑 0000 같은 게 나오겠죠? 얘는 다시 1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나와요. 얘는 전선을 타고 넘어가서 인접한 라우터에 들어가고요. 라우터의 1계층 디코더를 통해 1차적으로 0과 1로 해석이 되고요. 이것이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앞뒤에 플래그 11111과 0000이 없어져요. 얘는 3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제 앞에 IP 주소는 이미 사용이 되고 데이터만 남죠. 얘는 다시 3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앞에 목적지 IP 주소가 붙고요. 그리고 얘는 또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다시 앞뒤에 플래그가 붙고요. 얘는 또 1계층 인코더로 들어가서 아날로그 신호가 되어서 다음 순서인 라우터에게 전달됩니다. 그렇다면 네트워크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운영체제의 커널에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네트워크 레이어 끝났고요. 이제 4계층 트랜스포트 레이어 전송계층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서 네트워크 레이어까지 하면서 인터넷상의 모든 컴퓨터가 서로와 통신할 수 있게 됐어요. 데이터를 받는 수신자는 전 세계의 컴퓨터로부터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이 세 개의 데이터를 전 세계 어딘가로부터 받았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 컴퓨터에는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실행되고 있었겠죠. 이 컴퓨터에 코코아톡이랑 배달의 부족이라는 두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리고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한다는 거를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컴퓨터는 자기가 받은 세 개의 데이터들을 저 프로세스들에게 나눠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무슨 프로세스에게 줘야 할지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 이를 위해서 데이터를 받고자 하는 프로세스들은 포트 번호라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포트 번호란 하나의 컴퓨터에서 동시에 실행되고 있는 프로세스들이 서로 겹치지 않게 가져야 하는 정수값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 컴퓨터의 코코아톡은 8081번 포트 번호를 가지고 배달의 부족은 9000번 포트 번호를 가졌다고 해볼게요. 한편 이제 송신자가 데이터를 보내는 사람이 데이터를 보낼 때 그 목적지 컴퓨터의 프로세스 중에서 어떤 프로세스에게 줄지를 자기가 미리 알고서 그 프로세스의 번호를 데이터 앞에다 붙여줘야 됩니다. 데이터 전송자는 이 목적지 프로세스의 포트 번호가 9000이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건가요? 라고 누군가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잠깐 딴소리인데요. 검색창에 네이버.com 저렇게 입력을 하는 건요, 사실 뒤에 땡땡80이 생략된 거예요. 네, 해보시면 땡땡80 말고 땡땡81이나 82 써보면은 접속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네이버의 포트 번호도 알고 있는 셈이네요. 네, 아무튼 다시 수신자의 컴퓨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는 데이터를 받는 컴퓨터고 저 두 개의 프로세스가 돌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들어왔고 또 얘도 들어왔고 얘도 들어왔어요. 이제 첫 번째 메시지를 뜯어볼게요. 포트 번호가 8081번이네요. 그러면 이 데이터는 코코아톡한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 뜯어볼게요. 포트 번호가 얘도 8081번이네요. 얘도 코코아톡에게 주면 되겠네요. 다음 메시지는 포트 번호가 9000번인 걸 보니까 배달의 부족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자기 프로세스를 잘 찾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트랜스포트 레이어란 포트 번호라는 걸 사용해서 도착지 컴퓨터의 최종 도착지인 프로세스, 즉 실행 중인 프로그램에까지 데이터가 도달하게 하는 모듈입니다. 얘도 이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살펴볼게요. 왼쪽엔 데이터를 보내는 컴퓨터, 오른쪽은 받는 컴퓨터입니다. 최상위 계층인 4계층 인코더로 원본 데이터가 들어갔어요.
얘는 앞에 목적지 프로세스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고요. 얘는 3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들어갑니다. 3계층 인코더는 여기에 목적지 컴퓨터에 IP 주소를 붙여서 내보내고요. 얘는 이제 2계층 인코더로 들어갈 텐데요. 그냥 자리가 없으니까 합칠게요. 결과적으로는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으로 흐르겠죠? 얘도 또 도착지에 1, 2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런 애로 나와요. 그러면 3계층 디코더를 통과해서 포트 번호까지 남게 되고요. 이제 얘는 4계층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제 이 포트 번호를 활용해서 특정 프로세서에게 전달이 되면은 저 상태로 전달이 되겠죠. 그렇다면 트랜스포트 레이어 기술은 어디에 구현되어 있을까요? 네, 운영체제의 커널에 얘도 3계층과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인데요. 왜 갑자기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죠?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SI 네트워킹 모델은 그 구조가 총 7개의 레이어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래서 OSI 7 레이어죠. 그런데 왜 갑자기 여기 세션 레이어랑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왜 건너뛰고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넘어왔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사실 현대의 인터넷은 OSI 모델이 아니라 TCP/IP 모델을 따르고 있습니다. TCP/IP 모델도 OSI 모델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시스템에 대한 모델인데요. 현대의 인터넷이 TCP/IP 모델을 따르는 이유는 OSI 모델이 TCP/IP 모델과의 시장 점유 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TCP/IP 모델을 잠깐 보고 갈게요. 여기 보시면 이쪽이 TCP/IP 모델이고 이쪽은 OSI 7레이어 모델입니다. 보시면 OSI 7레이어의 567계층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뭉뚱그려진 걸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 OSI에서 네트워크 레이어였는데 지금 인터넷 레이어가 됐네요. 그리고 1, 2계층이 하나로 뭉뚱그려졌네요. 근데 이거는 이쪽에 맞춰서 설명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좀 바뀌었다고 합니다. 아마 업데이트는 좀 예전에 된 것 같아요. 아무튼 보시면 오리지널 TCP의 설계는 이랬는데 TCP/IP 업데이티드 설계는 이런 모양이에요. TCP/IP 모델이 업데이트되면서 오히려 이 1, 2계층과 트랜스포트 네트워크 이 아래 계층은 OSI 모델과 완전히 똑같아졌죠? 근데 여기는 그대로네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이쪽만 뭉뚱그려서 TCP/IP 업데이티드 모델에 맞춰서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TCP/IP 오리지널보다 TCP/IP 업데이티드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로 다시 돌아올게요. 혹시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혹시 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운영체제의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그러니까 4계층 전송계층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서 통신 가능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TCP/IP 소켓 프로그래밍 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고 합니다. 소켓 프로그래밍만으로도 클라이언트 프로그램과 서버 프로그램을 따로따로 만들어서 동작을 시킬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TCP/IP 소켓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누구나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누구든 자신만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프로토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도 다른 레이어들과 마찬가지로 인코더와 디코더가 있을 텐데요.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의 프로토콜인 HTTP로 인코딩과 디코딩 과정을 조금만 살펴봅시다. HTT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클라이언트와 서버 패러다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백엔드 개발자분들이어서 클라이언트 서버 패러다임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HTTP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난 아닌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키워드가 익숙하시다면 이미 익숙한 거예요.
헤더, 바디, 리퀘스트, 리스폰스, 스테이터스 코드 이런 거 익숙하시죠?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활용해 보겠습니다. 뭐 어떤 분은 이런 지식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이번엔 데이터 전송 측이 서버 컴퓨터예요. 사실 데이터 전송 측은 클라이언트일 때도 있고 서버일 때도 있는데 이번 예시에서는 서버일 때로 할게요. 그리고 데이터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 컴퓨터로 할게요. 전송 측이 서버면 수신 측은 클라이언트겠죠. 전송 측이 클라이언트의 예시를 들었다면 수신 측이 서버가 됐겠지만 지금 그냥 이대로 할게요. 서버에서 뭐 해라는 데이터를 내려주고 싶어요. 그러면 HTTP 인코더를 통과하면서 앞에 스테이터스 코드가 붙는 겁니다. 사실 스테이터스 코드 말고도 되게 많은 게 붙죠. 근데 뭐 예시를 들자면 저렇다 이겁니다. 그리고 사계층 인코더의 인풋으로 얘가 들어가요. 그러면 얘는 앞에 포트 번호가 붙어서 나오겠죠? 얘는 이제 1에서 3계층 인코더를 통과해서 또 아날로그 신호가 돼서 전선을 타고 흘러서 목적지에 도착할 거예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컴퓨터에는 1에서 3계층 디코더가 있어서 이 아날로그 신호가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얘는 4계층 디코더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깥의 데이터들은 제거되고 그 안쪽의 데이터가 꺼내지고 얘는 HTTP 디코더를 통과하면서 이렇게 데이터를 꺼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컴퓨터는 항상 거의 대부분 우리의 범용 컴퓨터는 데이터를 전송하기도 하고 수신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 컴퓨터에는 당연히 인코더와 디코더가 다 있겠죠. 네, 여기까지 제 설명은 끝이고요. 이제 추가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MVC 패턴 익숙하실 거라 생각해요. MVC 패턴은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 하나인데요. MVC와 마찬가지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 중에 레이어드 아키텍처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이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따르는 대표적인 예가 네트워크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 시스템은 하나의 커다란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OSI 7레이어 모델은 이 거대한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네,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TCP/IP를 발표하게 될 수레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아요. 먼저 인터넷에 대해 설명을 하고, 두 번째로는 TCP/IP 계층에 대한 설명, 세 번째로는 웹브라우저에 구글을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TCP/IP 흐름을 소개하고, 마지막으로는 왜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TCP가 필요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TCP/IP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인터넷이 뭔지 먼저 알아볼게요. 인터넷이란 전 세계에 걸쳐 파일 전송 등의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컴퓨터 네트워크 시스템이에요. 우리는 실생활에서 인터넷에 가입을 하고 사용해요. 인터넷 통신 비용을 지불함으로써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것은 사업자가 만들어 놓은 네트워크 인프라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왼쪽은 현재 SK 브로드밴드의 자가망 보유 현황이고, 오른쪽은 해외와 연결된 네트워크망이에요. 해외와는 바다 및 광속 케이블을 통해 연결되어 있어요. 이런 거대한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바꾸어 전달하고, 받은 디지털 신호를 다시 데이터로 바꿔가면서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네트워크 통신을 위해 미리 정해놓은 공통된 매뉴얼을 프로토콜이라고 해요. TCP/IP란 인터넷에서 컴퓨터들이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데 쓰이는 프로토콜의 집합을 말해요. TCP/IP에는 애플리케이션 레이어, 트랜스포트 레이어, 인터넷 레이어,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라는 총 4개의 계층이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는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애플리케이션끼리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해줘요. 브라우저와 웹서버가 HTTP 요청, 응답을 통해 통신하는 것을 예로 들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HTTP, FTP, DNS 등과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송신된 데이터를 수신 측 애플리케이션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게 해줘요. 네트워크 통신을 하는 애플리케이션은 포트 번호를 사용하게 돼요.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포트 번호를 사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주는 역할을 해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는 TCP, UDP와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인터넷 레이어는 수신측까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 사용돼요. 송신측, 수신측 모두 IP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 레이어는 IP 주소를 바탕으로 올바른 목적지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줘요. 이 계층에는 IP, ARP와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는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된 기기 간 데이터 전송을 도와줘요. 여기서는 물리적 주소인 맥 주소를 사용해요.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에서는 이더넷, TPP, 토큰 링과 같은 프로토콜이 사용돼요. 이렇게 TCP IP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으니 면접 단골 질문인 www.google.com을 웹브라우저에 입력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에 대한 답을 찾아가면서 테크톡을 진행해 볼게요. 웹브라우저에 www.google.com을 입력한다는 것은 구글 웹서버에 80포트로 아래와 같은 HTTP 리퀘스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에요. 해당 요청을 인터넷을 통해 구글 서버로 전달하기 위해 우리는 패킷을 만들어야 돼요. 패킷에는 각 계층에 필요한 정보들이 담겨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각 계층별로 HTTP, TCP, IP, 이더넷 프로토콜을 사용한다고 생각할게요. 일단 패킷의 어플리케이션 레이어에는 위에서 작성한 HTTP 리퀘스트가 들어가요. 그럼 트랜스포트, 인터넷,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순으로 차례대로 어떤 데이터가 들어가는지 살펴볼게요. TCP 패킷의 헤더는 이렇게 생겼어요. 다른 부분이 많지만 우선 중요하게 볼 것은 SP와 DP예요. 시작 포트 번호와 목적지 포트 번호를 말해요. 시작 포트 번호는 내 컴퓨터에서 만든 소켓의 포트 번호라서 당연히 내 컴퓨터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목적지 포트 번호 또한 80으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80은 웹서버의 웰노운 포트 번호예요. 다음으로 IP 헤더에 대한 정보를 채워볼게요. 여기서도 중요한 정보는 SA와 DA, 즉 시작 IP 주소와 목적지 IP 주소예요. 나의 시작 IP 주소는 알고 있겠지만 목적지 IP 주소는 아직 몰라요. 지금은 www.google.com이라는 도메인 정보만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DNS 프로토콜을 통해서 도메인 정보로 IP 주소를 알아낼 수 있어요. 브라우저는 OS에게 도메인에 대한 IP 주소를 알고 싶다고 요청해요. 그러면 OS에서 DNS 서버로 요청을 보내게 돼요. 그럼 OS가 DNS 서버를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DNS 서버 주소는 이미 컴퓨터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맥북의 경우 시스템 환경 설정, 네트워크에 들어가 보면 내가 알고 있는 DNS 서버 주소를 볼 수 있어요. DNS 또한 HTTP와 같은 애플리케이션 계층 프로토콜이에요. 그리고 DNS는 53번 포트를 사용해요. DNS도 HTTP 리퀘스트와 비슷하게 도메인이 담긴 쿼리를 도메인 서버로 보내요. 그러면 도메인 서버가 IP 주소를 응답해줘요. DNS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서 UDP라는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UDP는 TCP와 다르게 헤더가 간단해요. 포트 번호 말고 다른 게 없어요. 그 이유는 UDP가 비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기 때문이에요.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인 TCP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할게요. 자, 이제 DNS를 통해 성공적으로 도메인 이름에 대한 IP 주소를 받아오게 되었어요. 마지막으로 이더넷 프로토콜에 대한 헤더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맥 주소를 몰라요. 이제 맥 주소를 어떻게 알아와야 하는지 알아볼게요. 근데 맥 주소를 알아오기 전에 이전까지는 우리가 목표인 구글 서버에 대한 정보가 필요했어요. 그러면 맥 주소도 우리의 목적지인 구글 웹서버의 맥 주소가 필요할까요? 여기서 맥 주소는 구글 맥 주소 대신 물리적으로 연결된 우리 집 공유기의 맥 주소가 필요해요. 이 공유기를 통해 다른 네트워크와 연결이 가능하니 게이트웨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이미 게이트웨이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어요. 넷스텝 명령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IP 주소로 맥 주소를 알 수 있을까요? IP 주소로 맥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서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ARP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어주는 주소 해석 프로토콜이에요. 자, 이제 맥 주소까지 알아냈으니 패킷이 각박한 네트워크 세계로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그런데 요청을 보내기 전에 한 가지 더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TCP가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TCP 프로토콜은 데이터를 전송하기 전에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서로 연결되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작업을 3-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불러요. 3-way 핸드쉐이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CP 헤더에 표시한 플래그들이 사용돼요. 이러한 플래그들을 컨트롤 비트라고 불러요. 3-way 핸드쉐이킹에서는 SYN과 ACK 플래그가 사용돼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접속을 요청하는 SYN 패킷을 보내요. 서버는 SYN 요청을 받고 클라이언트에게 요청을 수락한다는 ACK과 SYN 플래그가 설정된 패킷을 보내요. 클라이언트는 서버에게 다시 ACK을 보내요. 이제부터 연결이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오가게 돼요. 이제 3-핸드쉐이킹으로 연결이 성립되었으니 데이터가 보내질 차례예요. 한 가지 더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내가 사용하는 컴퓨터는 프라이빗 IP를 사용하고 있어요. 프라이빗 IP는 외부의 네트워크 환경에서 IP 주소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공유기를 통해 나갈 때 퍼블릭 IP 주소로 변환하여 나가는 작업이 필요해요. 이러한 작업을 NAT,
네트워크 어드레스 트랜스레이션이라고 해요. 우리 집 공유기를 거치고 나서 구글 서버에 도착하기 위해 여러 라우터를 거쳐가야 해요. 라우터는 네트워크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요. 라우터가 목적지 경로를 찾아 나가는 과정을 우리는 라우팅이라고 해요. 라우팅을 거쳐 구글 서버가 연결된 라우터까지 데이터가 도착을 하면 패킷의 IP 헤더에 기록된 구글 서버 IP 주소를 통해 맥 주소를 얻어와야 돼요. 이때 이전에 설명했던 ARP 프로토콜을 사용해요. 이때 ARP는 라우터가 연결된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돼요. 목적지 구글 서버가 자신의 IP로 온 ARP 요청을 받고 맥 주소를 응답해줘요. 이제 목적지 구글 서버의 맥 주소를 알았으니 데이터가 물리적으로 전달될 수 있어요. ARP로 IP 주소를 통해 맥 주소를 얻고 드디어 목적지 구글 서버에 데이터가 도착했어요. 인터넷 레이어의 IP 주소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맥 주소를 사용해서 올바른 목적지에 도착했으니 트랜스포트 레이어부터 설명을 진행할게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목적지 포트 번호에는 80번이 적혀 있어요. 이것을 보고 80번 포트를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에게 데이터를 전달해줘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플리케이션 레이어까지 오면 웹서버가 사용될 HTTP 리퀘스트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돼요. 이제 서버에서 정상적으로 HTTP 리퀘스트를 받고 응답을 돌려보내요. 슬래시에 매핑된 get 요청을 처리해서 적절한 HTML을 응답해 줄 거예요. 실제 크롬 개발자 분석 도구를 통해 확인해보면 아래와 같은 HTML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HTTP 요청과 응답 과정이 끝나면 연결을 종료해야 돼요. 여기서도 TCP 컨트롤 비트가 사용돼요. 이 단계에서는 액과 핀 플래그가 사용돼요.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연결을 종료하겠다는 핀 플래그를 전송해요. 서버는 클라이언트에게 액 메시지를 보내고 자신의 통신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서버가 통신이 끝나면 클라이언트로 핀을 보내요. 클라이언트는 확인했다는 의미로 서버에게 액을 보내면 연결이 종료가 완료돼요. 총 4단계에 걸쳐 진행되고 이것을 four-way 핸드쉐이킹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서버가 핀을 보내는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서버가 핀을 보내기 전에 보냈던 데이터가 핀보다 늦게 도착할 경우에 서버로부터 핀을 수신했다고 클라이언트가 바로 연결된 소켓을 닫아버리면 핀을 보내기 전에 보낸 패킷은 영영 클라이언트가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서버로부터 핀 요청을 받더라도 일정 시간 동안 소켓을 닫지 않고 혹시나 아직 도착하지 않은 잉여 패킷을 기다려요. 이렇게 four-way 핸드쉐이킹 과정이 완료되어도 소켓을 닫지 않고 잉여 패킷을 기다리는 상태를 타임 웨이트라고 해요. 지금까지 TCP/IP 흐름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이제 슬슬 테코톡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TCP가 연결 지향형 프로토콜이라고 했는데 TCP는 또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라고도 해요. 그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고 테코톡을 끝날게요. 요즘 세상에 우리는 엄청나게 큰 데이터를 주고받아요. 그래서 한 개의 패킷으로만 주고받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를 잘게 쪼개서 보내게 되고 많은 패킷을 보내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패킷들은 엄청나게 복잡한 인터넷을 통해 목적지로 이동해요. 이러한 복잡한 환경에서 과연 데이터들이 유실되지 않거나 올바른 순서대로 잘 도착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어려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프로토콜인 TCP가 가능하게 해줘요. TCP는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를 통해 신뢰성 있는 데이터 전송을 보장할 수 있게 해줘요. 제 테코톡을 들으신 후에 TCP의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에 대해 더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한 테코톡이지만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참고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